네, ASMR 영화 리뷰 24번째 시간이네요. 글쎄요, ASMR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리뷰를 되게 오랜만에 합니다. 이번 영화는요, 강철비고요. 지난번에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다른 길이 있다라는 영화, 2017년 10월 달쯤에 제가 아마 업데이트하거나 10월이나 11월쯤에 아마 업데이트 했을 거예요.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영화 리뷰를 하는데요. 네. 영화 리뷰를 꾸준히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제가 영화 리뷰를 한번 하면은 한 2시간씩, 1시간, 2시간씩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인기가 별로 없었고요. 네. 별로 즐겨 듣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욕도 좀 상실되고 그래서 좀 안 했었습니다. 영화는 꾸준히 봤고요. 영화하고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니까 드라마는 이제 우리 마눌님 쉴 때라던가 그럴 때 한꺼번에 같이 몰아서 보고 있었고,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드라마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는 그거 있었어요. 예, 황금빛 내 인생. 되게 좀 감동을 많이 하면서 어떤 인생에 대한 공감을 같이 많이 하면서 봤었죠. 그리고 영화는 그 이후로도 쭉 많이 봤죠. 원래는 리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못했어요. 그 검찰 비리 고발 막 약간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그때 그 영화도 정우성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더킹. 조인성 나왔던 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되게 좋은 영화로 기억이 돼가지고 그 영화도 원래 리뷰를 더 하고 싶었는데 한번 영화를 더 제대로 본 다음에 하자 해놓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철비 영화를 봤고요. 그리고 영화 리뷰를 하네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꼭 봐야 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봐야 할 만한 영화. 강철비 관객수 어떻게 됐죠? 한번 좀 볼까요? 오늘 강철비 관객수 통계가 원래 딱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나오네. 왜? 안 나온다. 원래 네이버 쪽에요, 강철비 영화 제목 쓰고 관객수 치면은 관객수 딱 조회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흥행하진 못했던 것 같은데 공개가 안 됐나요? 그래도 지금 2018년 1월달까지 제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해본 결과 400만 명? 여기 보면은 2017년 12월 14일에 개봉한 강철비가 445만 명 관객을 불러들였다고 2018년 4월 9일자 블로그에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한 400만 명 정도 봤나봐요. 못 본 분들이 아직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 영화 꼭 봐야 할 만한 영화다라고 일단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평점이, 관람객 평점이 8.73, 이 네이버 영화 쪽 기준이에요. 그리고 기자 평론가 이제 평점이 7.18,
이제 기자평론가가 7.18 나오면 꽤 높게 나온 거고요. 예. 이제 기자평론가들은 이제 좀 약간 뭐 예술성 뭐 그런 거에 좀 평점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예. 관객들은 일단 즐겁고 재밌으면 평점 좀 높게 준 것 같고, 그동안 제가 좀 평점 그 보니까, 예. 네티즌들은 8.37. 예. 저는 뭐 제 평점이라면은 뭐 만점 주고 싶습니다. 감독은 양우석 감독이 했네요. 양우석 감독은 어떤 작품을 이전에 했었을까요? 변호인 작품 했었구나. 아, 그랬군요. 이 남다른 이 강철비. 예, 이 강철비 영화는 남다른 어떤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예, 되게 리얼한 약간 영화예요. 줄거리는 뭐 제가 특별히 언급드리지 않아도 네이버 쪽이나 뭐 그런 곳에서 네이버라던가 다음 사이트라던가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은 뭐 여러 블로거들이 파워 블로거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마 줄거리들을 많이 언급했을 거고요.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글쎄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지? 예. 그래요. 그럼 네이버 영화 쪽에 짤막하게 줄거리 읊은 게 있는데 그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북한 쿠데타 발생. 북한 1호. 이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 시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북한 1호라는 거는 이제 뭐 어쨌든 북한의 대통령 같은 이제 위원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하여튼 그 북한 1호가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다. 예. 부상당해서 내려오고 막 그래요. 예. 쿠데타 발생 직후 최정예 요원 엄철우 정우성은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와 함께 예, 남한으로 내려온다. 그 사이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남한은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때 북한 1호가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외교안보수석 곽도원은 전쟁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긴밀한 접근을 시도하는데, 뭐 이게 줄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간략한 줄거리죠. 네. 이 영화는 처음에는 영화가 뭐지? 그러니까 이 영화 볼 때 좀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초반 10분에서 한 20분 정도까지는 되게 집중을 많이 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영화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초반에 영화가 좀 친절하지는 않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뭔 상황인지 좀 얘가 진짜 쿠데타 세력인가? 제가 쿠데타 세력인가? 막 그게 헷갈리고요. 저가 처음에 이 영화 이제 IPTV인지 어쨌든 이게 개봉된 지 한참 뒤에 제가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유료로 3,000원 내고 예, 보는 거예요. 예. IPTV에 있는 저의 그 카드 결제 포인트 그걸 가지고 예, 3,000원 내고 보는 건데, 좀 피곤할 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20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 그때가 좀 피곤할 때였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다음에 보자 하고서 꺼놨다가 지난주 아마 일요일인가 결제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볼 수 있는 기한이.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지금이 새벽 1시 반인데 네, 아까 밤 12시쯤에 봤습니다. 좀 와이프는 피곤해서 밤 10시쯤에 봤군요. 그래서 12시까지 봤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영화 초반에 한 10분부터 한 20분까지는 조금은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되게 재밌게 봅니다. 네. 초반에 한 10분부터 20분까지가 좀 친절하지 않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관객에게 조금만 좀 친절하게 뭔가 이 상황들이 좀 뭔가 설명되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더 영화관에서 보면 집중해서 보니까 다 됐을 텐데, 집에서 이제 IPTV나 어쨌든 뭐 요즘은 집도 다 영화관처럼 다 꾸며놓잖아요. 저희 집도 50인치 TV고 뭐 방구석이 조그만한데 50인치 TV니까 영화관 같거든요. 예, 우퍼도 딱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딱 보는데 좀 졸립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팔팔할 때 봤는데 예, 집중을 해야 돼요. 예, 다른 집중력은 제가 높은데 영화나 드라마 볼 때는 제가 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 영화와 관련된 소재로 인해서 전 딴 생각을 좀 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영화 집중력은 제 마눌님이 더 좋습니다. 보는 중간중간에 이게 이런 상황인가? 이게 이런 상황인가? 막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봤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영화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되게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이제 질문일까요? 네. 질문을 던지지는 않아요. 그냥 보여줘요. 그러나 이제 이 영화 보기 전부터 저는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이제 주제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고민이었던 거죠. 예, 저는 뭐 방구석에서 하는 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반백수와 같은 사람입니다만 나라에 대한 고민, 뭐 정치에 대한 고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고민, 나의 삶에 대한 고민들은 좀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고민이었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진보 세력이 있고 중도 세력이 있나요? 예. 진보 세력, 개혁 세력 뭐 그런 게 있고, 보수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수구 세력으로 불리는, 수구 세력, 제가 볼 때도 수구 꼴통 세력이라고 혹은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해결하고 남북 평화, 남북 간의 화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 혹은 그것에 대한 계획, 혹은 국리,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제각각이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던 거죠. 이제 글쎄요, 크게 한 두 갈래가 있을까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있는데, 뭐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예, 그분들은 저는 뭐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합니다.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 김대중, 노무현 그쪽 그 분들이 제시하는 어떤 통일과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약간 한 정부, 이국가, 아니다, 일국가, 두정부, 양정부, 뭐 그런 6.15 공동선언이었나요? 네.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북한 정부가 공존하고 남한 정부도 공존해서 서로 화해와 협력 가운데서, 예, 문화 교류도 하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북한의 경제가 어쨌든 미력하니까, 그러나 자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남한의 기술력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고, 예, 북한이랑 균형을 맞추면서 어쨌든 통일을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큰 입장은 이제 적화 통일이라고 그러나요? 예, 북한도 우리나라를 적화,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하니까, 그래, 남한도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하자, 이제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 그럼 무력 입장을 무력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진짜로 핵무기를 쏴서 선제 핵 공격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선제 핵 공격이라는 거는 이 영화 강철비에서 나오는 그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예, 한국의 이제 쪽도 약간 그걸 동의하는 면도 없지 않아 살짝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나왔던 그 박근혜와 이명박 쪽의 저는 꼴통 세력, 꼴통 보수라고 부를게요. 미안합니다만 꼴통 보수 맞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미안합니다. 꼴통 보수 같아 보여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불러서. 논리도 없고 그냥 우기기만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그런 분들이 또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과 막 자본을 앞세워가지고 서민들을 갈취하는 정책이라던가 막 뭐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통틀어서 저는 그냥 보수 꼴통, 예, 꼴통 기득권 세력 뭐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근혜와 이명박 세력을 주축으로 한 그쪽 보수 꼴통 세력들이 얘기하는 그 통일에 관한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게 원샷 원킬, 혹은 미국 특공부대 누구를 보내가지고 김정은만 사살하면 된다,
뭐 그런 입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김정은을 죽이고 그 이제 옛날에는 이 김정남이었나요? 김정남은 이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김정남을 앞세워 가지고 미국이나 이제 미국 쪽 서방 세계와 친분이 닿아 있는 중국 측이 미는 건가요? 김정남은 자세하게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김정남을 필두로 이제 쿠데타 세력들이 안에서 뭔가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김정은을 죽이고, 그래서 친미적인 세력이 정부를 어쨌든 전복시키는 거죠. 김정은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남한과의 화해를 만들어가는, 아예 정부 자체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을 죽이는 거에 주안점을 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김정은 죽이면 다 해결돼? 진짜로? 그렇게 만만해? 세상이? 예.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미국의 정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박근혜, 뭐 최순실의 뒤에서 아이디어를 냈겠죠. 예. 그쪽에서 내는 그 아이디어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 무지한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김정은 한 사람 죽이면 정말 해결되냐고. 북한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이들이 없어? 그리고 핵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 핵이 누구 손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들이 또다시 김정은과 같은 인물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 뭐 그런 생각들인 거죠. 김정은만 죽이면 모든 걸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남한의 이제 어떤 메이저 언론사들은 김정은에 대한 묘사를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묘사를 해놓죠. 자기네 친인척을 총살하고, 장성택이었나요? 총살하고 막 죽이고, 친형도 이복형이죠. 친형은 아니고 이복형인 김정남도 죽이고, 막 그럴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묘사를 해놨죠. 그러나 항상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메이저 언론들, 다른 언론들,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기사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는 우리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걸 그렇게 묘사할 때는 분명히 의도와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뭘 바라고 저럴까? 뭘 바라고? 진짜로 그들이 보여주는 그 팩트라고 보여주는 그 기사들은 진짜 사실인가? 진실인가? 누구죠? 이번에 통일 때 내려왔던 그분 있잖아요. 여자분. 이설주 말고 그분 이름 뭐였죠?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퉁퉁하신 분. 그 음악 단장 있잖아요, 단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현송월. 현송월 씨. 그 종편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송월에 대해서 묘사한 게 어떤 거였었죠? 현송월 죽었다고 보도했었죠. 그리고 현송월이 포르노 찍다가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죠. 마치 진짜 사실이냐. 근데 실제는 어땠죠? 되게 버젓하게 남한 그 응원단 대표로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약간 중책을 맡고서 온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이라고 하는 그 미친 집단이 어떤 식으로 정말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들을 왜곡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들이 그동안 그런 김정은에 대한 그동안 김정은에 대해서 묘사해왔던 그것은 다 진실입니까? 친인척을 극악무도하게 죽인 것들은 정말 사실입니까? 물론 죽이긴 하겠죠. 근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아무리 독재 국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약 쿠데타가 발생하려고 하는데 쿠데타가 발생하기 직전에 그것이 발각됐다면요. 그 세력이 배후가 밝혀졌다면요. 그랬을 때 만약 박정희였다면 가만 냅뒀을까요? 전두환이었다면 가만 냅뒀을까요? 박정희가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빨갱이로 몰아서. 전두환이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이 나라의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 사람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 조중동들은 별로 떠들질 않더라고요. 비판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디서 봤나? 영화였나? 모르겠다. 예. 자기 안에 있는 허물들은 무비판적으로 그냥 권력에 기생해가지고, 기득권 세력이 기생해가지고, 예,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김정은이라던가 북한에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주 편향적으로, 진실도 아니었어요. 현송화 사건이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죽었다면서요. 모론을 찍었다면서요. 명예훼손죄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죽이면 다 해결되냐?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죽여도 또 다른 김정은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또 다른 세력이 이제 쿠데타 세력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말 미국에게 순순하거나, 예, 중국에게 순순하거나, 아니면 남한에게 순순히, 예, 말 잘 들어주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게 없죠. 그러면은 무력으로, 핵으로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1.4 해가지고 죽이면 되는 거냐? 아예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는 군부 세력까지도 다 말살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 때 수십 발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각각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럼 북한 반도 전체를 다, 예, 괴멸시켜, 핵폭으로 그냥 다 폭파시켜버린다는 것인데, 그럼 남한까지 피해가 없을까요? 중국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접경 지역인데 다? 예. 그 후유증들은 다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그러니까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그들이 내세웠던 방식이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미친 소리죠. 근데 그거를 각 토론회에서, 언론에서 나팔수처럼 막 샬라샬라 막 그럴듯하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우깁니다. 우겨. 근데 노인네 어른들은, 예,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것에 솔깃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낚시하러 가는데 이제 어르신들, 그냥 인간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는 그런 어르신들인데, 이제 좀 됐어요, 시간이. 그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텐데, 종종 이제 정치적인 대화 슬쩍슬쩍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별로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그네가, 부모도 없고, 그리고 부모도 일찍 여의고 해서 가진 것도 없고 친인척도 없고 막 그러면서, 그런 애가 무슨 부정부패를 해 막 그러면서, 쟤는 이제 남은 게 명예밖에 없어 막 그러면서 두둔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 보수 언론들이, 꼴통 보수 언론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구 언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제시하는 그런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이미지, 한반도 평화를 그런 무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주는 영화다. 일단 전제 자체가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본 거죠. 북한에서 어쨌든 김정은이
이제 여기서는 1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북한 1호라고 하는 인물이 사살 당했을 때 혹은 테러 당했을 때 그리고 그 테러의 주체가 쿠데타 세력인데 그럼 그 쿠데타 세력은 정말 미국의 친화적인 세력일 수 있는가? 그 반대되는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이라면 오히려 김정은이 사살했던 그 친인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의 더 적대적인 세력이었다면 핵을 만들어서 진짜 미국을 쏠려고 했던 세력이었다면 그걸 약간 전제로 이 영화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시사성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진다. 더욱이 제가 지금 이 영화 리뷰를 하고 있는 이 날짜가 5월 3일 새벽 1시 42분이에요. 오늘 에어컨 설치가 된다고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네요. 어떻게 여기 메모가 이렇게 뜨지? 이 스마트폰에서 날짜에다가 메모하는 게 이 윈도우 10에도 같이 연동되나 보군요. 어쨌든 딴소리고요. 현재 지금 2018년 5월 3일인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죠. 그리고 되게 극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들도 꽤나 있었고 정말 화기애애한 잔치집 같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던 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쵸?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영화 북한에서 진짜 쿠데타 세력이 아직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물론 김정은이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가지고 진짜 쿠데타 세력이 있다면 핵무기는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근데 김정은이 만약 남한과 화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면 그 다른 권력자들이 군부 세력이 우리나라의 군부 세력은 누가 있었죠? 박정희가 있었고요. 전두환이 있었고요. 노태우도 이제 뭐 말미에 어쨌든 대통령 투표로 선거되긴 했지만 군부 세력이 이제 끝 자락 아니겠습니까? 3명의 대통령이었던 군부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인데 자그마치요. 박정희가 17년인가요? 18년인가? 그렇고 전두환이 7년이죠? 맞나? 7년인가 6년인가 그럴 거고 노태우가 5년이죠? 그렇게 해서 거의 30년가량을 군부 세력이 이 남한 반도를 장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총칼을 앞세워서 그들이 자행했었죠. 그러니까 박정희를 테러했다 할지라도 그 김재규였었나요? 김재규 씨가 박정희를 테러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군부가 전두환이 들어섰죠. 그런 것처럼 그럼 전두환이 들어선 다음에 이 나라에 민주화가 있었느냐? 아니었죠. 5.18 광주 사태 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쵸? 어마어마한 참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김정은을 대체해서 독재자 김정은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체해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한들 보통 김정은을 죽이고 남북을 어쨌든 적화 통일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보수 꼴통 세력 중에 이제 보수 기독교 꼴통 세력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형 교회들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북한의 국민들의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인민들의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독재자 아래서 정말 압제당하고 정말 고난 중에서 살고 있다. 거기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김정을 죽여야 된다. 그럼 다른 쿠데타 세력은요? 괜찮습니까? 그들이 정권을 가지면 괜찮은 거냐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 죽이면 다 끝이라는 무지한 대책 없는 그냥 우기기.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래요. 독재자 그 한 사람만 바뀌면 돼요.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면 또 다른 독재자가 나올 것이고 혹은 또 다른 세력이 더 국민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세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예. 이승만도 어쨌든 독재자는 독재자였을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야해서 물러가죠. 예. 그를 대체해서 나온 사람이 군부 세력 박정희였잖아요. 쿠데타 일으켰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테러 당해서 또 전두환이 나왔지만 예. 어땠나요? 민주화 있었습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성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성에 의해서. 결국은 86년 민주화 대항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쟁취하죠. 일단 이제 대통령 직접 선출권이 이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노태우를 물론 뽑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죽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군부 세력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가장 좋은 건 누구냐? 차라리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뀌면 된다. 어떻게? 그래요. 김정은은 자본의 맛을 압니다. 그리고 예, 서방 세계의 그 자본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산업화의 위력을 아는 거죠. 다 경험했습니다. 유학하면서. 그렇죠? 영국에서 유학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유학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독일에서 유학했는지 어디서 유학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서방 세계를 많이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켜 준다면 미국이 너희를 해하지 않는다. 나만이 너희를 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잘 살아보자. 너희 정권 유지하도록 해줄게. 그것만 보장해주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인민들 핍박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독재자를 어떻게 대통령 그 나라의 북한의 통치자로 둘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일단 실제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정말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문화가 개방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물결이 그 인민들에게 해방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문물이 교환되고 문화를 접하게 서방의 문물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알아서 일어나게 될걸요? 예. 그것에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김정은 스스로가 저는 인민들에게 뭔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김정일이라던가 김일성이 했던 것과는 달라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막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보였던 김정은의 말, 행동, 눈빛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종종 언급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었던 김정은이 뭐뭐 합시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한 3번 정도 인사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그거는 마치 서방에 있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 대통령들이 국민을 대할 때 국민을 약간은 그래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나오는 어떤 인사의 방식일 텐데 김정은이 그런 모습을 취한다라 그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미국, 이제 영국, 서방의 세계의 대통령들이 하는 통치의 체계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 본인이 정말 통치권을 갖게 되고 대통령 같은 이제 그런 직위를 갖게 된다면 아마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인민들을 섬기는 마음을 해야 되겠다. 인민들을 좀 배불리 먹고 살겠으면 좋겠다. 가난한 이 나라 좀 부유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 품지 않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나는 나의 안위와 내가 배불러 먹고 사는 것에만 치중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독재자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독재자인데 그래 요건 내가 좀 먹더라도 인민들 나도 일단 뭐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혹은 나도 안전해야 되지만 저 인민들, 저 백성들 어떻게든 먹여 살리고 그래야 되는 마음이 일말이라도 없었을까요? 적어도 그러지 않을까요? 왕으로서의 어떤 학습을 받으면서 자라온 인물이거든요. 물론 김정남도 있었고 김정은도 있었고 그 위에 또 뭐
셋째 동생이라고 음악하는 뭐 그 사람도 있었다고 뭐 종편 통해서 다 본 내용들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왕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되게 독특한 거는 왕정 국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독재 국가니까. 어쨌든 혈통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국가에서는 혈통에 의해서 그 통치권이 세습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 왕조에서 일제시대를 겪은 후에 다시 세워진 나라라서 조선 왕조 때 겪었던 그 이미지를 각인된 상태로 쭉 사회주의를 이어져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이어져 오고, 예, 독재임에도 불구하고 왕정 같은 그 독재가 왕정을 대체하는, 그리고 예, 사회주의인데 예, 왕정인 것 같은 사회주의,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계자 수업을 철저히 받으면서 그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돈이야 원래 넘쳐나게 살아왔으니까 자기 어쨌든 왕손으로서 살아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돈이야 흥청망청 썼을 테니까 조선일보나 그 종편 쪽에서, 예, 동아일보도 그런가요? 예, 하여튼 그런 쪽에서 보도하고 뭐 했던 것처럼, 예, 뭐 사치가 있었겠죠, 젊은 시절. 지금도 젊지만요. 예. 근데요, 그 사람 입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쨌든 왕권을 부여받기만,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어떤 대통령 같은 그런 직위에 가기만 한다면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제 왕권은 보장되는 나라에 어쨌든 그런 인물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면 정말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요. 저는요. 아니 김정은은 꼴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꼴통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메이저 언론들, 기득권 세력의 언론들, 북한이랑 정말 통일되기 되게 싫어하는 언론들, 북한이랑 적화통일해서 북한의 정부라고 하는 그 김일성 혈통부터 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정부를 다 말살하고 난 다음에야 뭔가 통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일 세력들이 각인해 놓은 거 아니었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한테요. 이 남한 반도에, 남한 국민들한테 그걸 세뇌시키듯이 각인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미지였을 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 통치자가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5년만 대통령하고 물러가는 거지만 북한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5년 동안 있으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서 권력을 가진 동안에 돈이라도 챙겨자가지고 뭐 예,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뭐 김영삼은 얼마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태우가 예전에 그 비자금이라고 해서 뭐 나왔던 5천억인가요? 그랬었나요? 정확한 잘 모르겠어요. 다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권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는데 자기의 임기가 다 보장이 끝까지 되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부귀영화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흥청망청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쫄보라면 진짜로 자기의 안위만 생각해가지고 언제 테러 당할지 몰라, 나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래요. 자기 쿠데타 세력이 될 수 있는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죽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였던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후계를 이제 양도받으면서 예, 통수권자가 될 때 죽였던 그 학살의 양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죽일 사람만 죽였다는 거죠. 진짜로 중국의 배후가 있다던가 미국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만한, 중국이 앞세운 인물이 북한의 통수권자가 됐다면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는 북한이 됐을 겁니다. 예. 반대로 미국이 앞세운 인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 쪽에서 사실 그런 인맥 라인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친인척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김정은을 매도하고 막 욕할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정말로 선한 독재 정치를 하려고, 뭐 독재란 말 앞에 선한이라는 건 그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오히려 독재가 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그 상황에서는 독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나라에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었다니까? 막 그렇게 독재를 찬양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시기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북한에는 오히려 지금 김정은 같은 애가 없으면 오히려, 뭐 위원장인데 애라고 표현, 저보다는 어리니까 6살 어리거든요. 제가 저보다 김정은보다 6살 많아요. 네, 어쨌든 하나의 권력으로 뭔가 통치권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은,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은 국민과 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이, 주권이 자기에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항상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무정부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약간 필연적인 좀 사연들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뭐 박정희에 대해서는 애증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애착이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증오가 있는 것이고, 전두환에 대해서는 전두환을 박정희보다 더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민주화가 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기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그걸 가로막고 5년, 6년인가 7년을 더 퇴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퇴보라기보다는 그때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뭔가 약간의 긍정적인 면들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인 면에서 있어나 좀 있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그냥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어쨌든 권력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미국이라던가 서방의 세계에 되게 눈치를 많이 보면서 오히려 투명하게 약간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 5.18 사건은 뭐냐? 그건 나쁜 거죠, 정말로. 어쨌든 자기 반대 세력을 그냥 학살하는 사건이니까, 반대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었으니까 뭐 안 좋은 거죠, 정말로. 정말로 안 좋은 거죠. 나쁜 일이죠.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를 되게 리얼하게 좀 보여줘요. 리얼하게. 그리고 재밌습니다.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만 집중해서 봐야 돼요. 좀 친절하지 않아요. 10분에서 20분 동안은.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보면 재밌는 요소도 좀 있어요. 곽도원 씨가 곽도원 씨하고 정호성이 맡은 역할은 진짜 꽃다운 역할이고요. 정호성은 뭐 아저씨의 원빈을 능가하는 액션 연기를 보여주고요. 정말 화려합니다. 터미네이터를 약간 방불케 하는 그런 능력자고요. 정호성 씨는요. 곽도원 씨는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인가요? 민정수석인가? 아니다. 민정수석이 아니라 무슨 수석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근데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고요. 좀 털털합니다. 그리고 곽도원 씨가 이제 하는 어떤 멘트라던가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 좀 웃음을 자아내는 요소들이 꽤 중간중간에 많이 장치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깔깔대고 웃고, 웃겨서 좀 막 허허대면서 웃고, 막 하하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웃죠. 재밌게 볼만합니다. 그리고 되게 액션들이 버라이어티한 면들이 또 있고요. 육체적인 액션이 있고요. 그리고 막 비행기가 막 떠다니는데 그래서 보면서 야, 제작비 되게 많이 들었겠다. 이제 옆에서 안 올리면 3D일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되게 뭐 리얼하게 많은 것들을 표현해 줬습니다. 400만밖에 안 봤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단순히 김정일만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랬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요, 김정은 한 사람이 바뀌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서방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맛을 봤고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있어서 자본이 어떤 산업과 만나가지고 얼마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도 봤고요. 경험해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북한이 처한 현실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도 얘기했지만 길도 제대로 안 닦여 있는 경우가 많고 불편하고 철도도 제대로 안 놓여 있고 그래가지고 도로 공사하는 데라던가 건설 쪽 그리고 철강 쪽 막 그런 곳 주가는 그 이후로 막 그날 이후부터 막 급상승 중이죠. 막 주식 쪽에는요 막 중소유종들 막 중소형주 종목들이 막 상한가가 막 쫙쫙쫙쫙 나오고 있고요. 2015년도에 있었던 막 하루에도 20% 넘는 종목들이 막 20-30개씩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남북 화해 모드가 되니까요. 한반도에 어쨌든 이제는 핵이 사라져가고 남북이 화해를 하고 더 이상 전쟁이 종전선언도 했잖아요. 지금 종전선언 이제는 휴전이 아니라 종전입니다. 남북이 이제 군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그 38선을 경계를 두고 있었는데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조금씩 없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입니까? 제가 21살인가 북한 선교회 선교한국이라고 해서요 2002년도에 그 선교사 뭐 지망하고 막 하는데 집회 갔을 때 제가 북한 선교회 중에 하나인 두리아나 선교회라는 곳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40살 되기 전까지는 내가 40살 될 때까지는 통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다가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선교회라고 해서 두리아나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뭐 그곳의 대표 전에 그때 대표였던 청기원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뭐 여자 문제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구설수에 많이 시달렸던 걸로 구설수가 아니라 뭐 팩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는 뭐 안 좋게 돼가지고 지금 어찌 되는지 모르는데 그곳에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간사로 있으면서 나중에 그분이 했던 그 청계원 지금 목사님인 걸로 아는데 그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탈북자들 남한에 데려오는 거였거든요. 그땐 전도사였고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갖고 목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때 당시 저는 40살까지는 통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40살 될 때까지 제 어린 시절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어쨌든 통일에 대한 되게 의무감 그런 것들을 갖고 자란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40살이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20, 30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어떤 의무감 필요성 그런 것들을 공감 안 하는 세대가 될 거라는 판단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22살인가 23살인가 그럴 텐데 그랬기 때문에 40살까지는 왠지 통일이 되어야 하고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그런 얘기들을 청년들 앞에서 그때 나누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선교회에서도 좀 활동을 조금은 했었고요. 나중에 1년 뒤에 제가 나옵니다. 열린교회라는 이제 교회로 제가 가면서 나중에 그 선교회는 나오게 되고요. 원래 중국도 가고 막 그러려고 했어요. 그 탈북자 남한으로 데려오는 거 돕고 막 좀 약간 그런 거 돕는 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홀어머니가 계셨었는데 제가 중국 간다 그러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열린교회에 이제 새로 옮겨가지고 뭔가 그래도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존경할 만한 분이 많은 분이었어서 그분한테 좀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북한 선교회는 나오고 열린교회 생활에 좀 집중하게 됐었죠. 열린교회에서 그래서 한 나중에 6개월 정도 협동간사로 좀 있게 됩니다. 뭐 그랬었어요. 뭐 얘기했다 지금 얘기했죠? 네. 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얘기도 좀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이라는 인물은
서방 세계의 어떤 찬란한 발전들을 다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핵을 만드는 것도 가장 최소한의 경비로, 가장 최소한의 경제력을 가지고 자신의 국방을, 북한의 안위를, 혹은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가 진짜로 그냥, 사실은 제가 그의 입장이라면 전 그 북한의 대통령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그거 돼서 뭐합니까? 언제든지 미국의 테러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고, 또 김정남이나 다른 후계자들도 있고, 그딴 거 돼서 뭐합니까? 위원장 같은 거 돼서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거 자리를 찰 때는 어느 정도 인민들의 안위라던가 자기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조금은 좋게 한번 봐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본다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희정 씨가 얘기했는데 그런 선의로, 예, 김정은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자면, 그래요. 그럼 핵을 만들었던 것도 최소한의 경제력을 가지고 국방을 지켜낼 수 있는, 국가 방위를 지켜낼 수 있는, 예,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돈이 진짜 없다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래도 미국이 도와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무기는 다 우리 돈으로 사는 거고요. 돈 내는 거 다 되게 많이 나있고 미국한테 주는 거 되게 많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근데 북한은 중국한테 그렇게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주 국방을 외치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것보다는 더 나은 게 자주 국방, 핵을 가져서라도 그렇게 원했던 것이고, 이제 미국이랑 원래 화해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예전에 클린턴 정부 때도 원래는 김대중 정부 때 뭔가 하려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시 정권으로 바뀌면서 부시가 뭐라 그랬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막 만들었어요. 전쟁의 위협을 미국 정부에서요. 부시 대통령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랑 화해를 해보려고 악수를 내밀려는 자기 나쁜 놈들이라고 온 세계에다 떠들고, 그리고 그것만 했으면, 말만 했으면 다행인데 그 어떤 경제적인 수출이나 그런 무역기를 다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나중에 김정일시대 300만인가요? 이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그런 상황을 미국이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그래도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남북 화해 모드로 가고 있던 상황에서, 예, 남한에서는, 예, 무능한 정의보다는 유능한 부패가 낫다, 그런 식으로 구호를 앞세워가지고 이명박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예, 온 언론이,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대우나 한반도 그래가지고, 대우나라는 것을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몇 개월 전부터 메이저 언론, 보수 언론들이 좀 떠들어대면서 이명박을 후보로 지켜세우면서 이미 온 여론들이, 예, 이명박을 뽑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이명박이 했던 것은 개성공단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교류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차단되기 시작하고, 그 박근혜 정부 돼서 그런 건지, 예, 점점 어쨌든 개성공단 차단된 건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였나요? 헷갈리네요. 예, 어쨌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더 이상 대화도 안 합니다. 한 라인이 끊깁니다. 김대중하고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의 통치자와 어쨌든 북한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한 라인이라고 해서 연락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끊기기 시작해요. 나중에 다 끊기고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하니 풀릴 수가 있나요? 더 적대적이 돼가죠. 예. 그리고서 한다는 게 나중에 박근혜 정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원샷 원킬이다. 김정일만 죽이면 된다. 김정은만 죽이면 된다. 정부 통치자만 바뀌면 된다. 그런 식으로. 통치자 바뀌면 자기 맘대로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까도 이미 얘기했지만요. 그러니까 북한은 화해 제스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클린턴 정부 때도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데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 오히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죠. 오바마는 오히려 또 뭔가 북한이랑 잘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정부가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쟤네 무서운 애들이야. 안 돼. 뭐 그거 이 실체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우리 정부가 어쨌든 미국이랑 북한이 뭔가 대화를 하면서 미국이랑 친해지기를 원한 것 같지도 않고요. 북한이랑. 특히 우리나라랑 친해지기도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은 굶어 죽여서 나중에 그냥 지네가 손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뭐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동포나 형제에 대해서 할 행동입니까? 이명박. 아니 북군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그 북한의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도 우리가 누누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 입장에서는 그 핵은 우리를 위해서 쏜 게 아니라니까요. 국방 말 그대로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하도 북한을 뭐라고 붙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하나로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 적은 경제력으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핵밖에 없다. 몰아붙인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몰아놓고서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정부가 그 보수 세력, 꼴통 세력들이, 수구 세력들이 그렇게 북한을 쥐잡듯이 몰아가지고 핵을 갖도록 몰아놓고선 아니 쟤네들이 핵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더 강력하게 물어붙여서 굶겨 죽여서라도 쟤네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상황들을 만들어야 된다. 안 되면 원샷 원킬 하면 되고 안 되면은 선제 핵 공격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영화 보면 그게 좀 체감이 돼요. 예. 선제 핵 공격, 김정은만 죽이면 된다. 뭐 그런 식의 발상이 얼마나 무모한 발상인지가 이 영화를 보면 어느 정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구나 하는 게 온몸으로 그냥 체감이 되는 그런 영화죠. 네. 인간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권력자 한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동물농장인가요? 예전에 그 소설이 있었던 것 같은 되게 유명한 그 약간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자가 오로 시작하는 누구였는데 본 적 있는데요. 그 돼지 동물들인데 동물들을 비유해가지고 인간 사회 정치 사회주의랑 이제 자본 세력 뭐 사회주의 국가 뭐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그런 인물이 그런 통수권자를 돼지로 묘사해가지고 표현한 어떤 약간 그런 책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돼지가 물러가니까 다른 애가 또 그 돼지 짓을 하더라 그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돼지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김정은을 돼지라고 한 건 아니고요. 예. 동물농장에 나오는 거기 통치자가 돼지예요. 네. 어쨌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인 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되게 나름 호감이 있었죠. 제가 형인데 되게 좀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눈빛이나 태도나 그런 것들에서 볼 때 좀 안쓰럽기까지 보일 정도로 예.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34살이란 나이에 그 위원장이 돼가지고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사실 그 위원장 자리 갖고 싶습니까? 저 후계자 자리 있고 어쨌든 북한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어가지고 뭐 유학하고 밖에서 살고 싶으면 외국에서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북한의 통수권자로서 본인 스스로가 등극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통수권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김정남처럼 사살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마음 기왕 되는 거 나는 성군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그가 보인 제스처들 선의로 본다면 또 선의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핵을 가지고 있어서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랑 화해가 됐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더 이제 미래까지 좀 더 걱정이나 좀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한 10년 정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전에 통일이 아예 앞으로 1, 2년 안에 통일이 돼버렸으면 좋겠는데 통일이 아예 되고 그래요.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국가로서 사회주의 국가로서 가치관이나 세계관 막 뭐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사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런 분명히 갈등이 있겠죠. 국민들끼리도, 인민들끼리도, 사회 갈등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걸 일단 해놓고 정부는 이 정부 체제에서 군사 위협이라든가 군대 같은 경우도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그러면 서로 죽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 예.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그렇게 해놓는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잘해야 돼요. 항상 정권 말미에 레임덕 현상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레임덕보다도 그냥 5년 내내 재임 기간 내내 그냥 노무현 정부를 그 기득권 언론들이,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사법부, 검찰, 그리고 언론, 뭐 있었죠? 생각나는 게, 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무현을 다 욕했으니까요. 하여튼 중산층 이상만 되더라도, 그 건물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다 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건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좀 부유한 좀 분들이라면은 그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노무현을 엄청나게 욕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했으니까요.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노빠나 뭐 친노 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들 뭐 노사모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근데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는 정책들이나 발걸음이나 그런 행동들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또 대차게 당당하게 소신껏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운영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링컨 대통령보다 노무현이 사실은 더 대단해 보이는 면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링컨 대통령이 있던 상황에 살지 않아서 링컨을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가까이에서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그 하는 행보들에서 저는 꼼꼼히 봐서 노무현 대통령 다 오픈해놨잖아요. 그 걸음들에 대해서 오히려 허물이 될 만한 것까지 다 오픈했기 때문에 더 여실히 알 수 있었던 면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항상 정권 말미에 레임덕 현상을 겪으면서, 근데 정부가 잘못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했던 거지, 친인척 관리 잘못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돈 받아 먹은 부분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가 그 세종실업의 그 사람 누구죠? 하여튼 뭐 시계를 받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큰 이슈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 사실 자체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분노해가지고 그거를, 실제 사건은 사실은 원래 그거를 이제 권양숙 여사로부터 듣고서 시계로 망치로 그 시계를 부숴버리는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들을 이제 검찰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조중동의 언론들은 뭐 논두렁에 버렸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되게 양심도 없고 야비하고 비양심적이고 막 약간 그런 파렴치한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갔던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사실을 모르고,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까지 시계 하나 받아서 뭐 쓴다고요. 근데 권영숙 여사는 그거 못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퇴임 후에 알게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씨가 썰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썰전에서인가 얘기해가지고 알게 된 내용인데, 저도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뒤늦게 알고서 정말 화를 많이 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계를 그냥 망치로 부숴버렸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거를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썰전에서 봤던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5년 이후에 이 남북 화해의 모드를 이어갈 수 있는 대통령, 그러면서도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복지적인 국민들의 어떤 복지, 생활, 그런 것들의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맞서서 혹은 함께 물결을 같이 동반해 나가면서 경제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가면서도 아울러 북한과의 이런 화해, 그리고 통일,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대통령까지 이어주기 위해서요.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한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너무 좋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일 때조차도 저는 이제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로 저는 판단했었거든요. 저도 B형혈액형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B형혈액형이고, B형 중에 안 좋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게, 안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되게 솔직한 면들이 있어요. B형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뭐 다 그런 건 하지만 80~90% 정도의 통계에는 제가 파악해본 인간 그동안 수백 사람을 만나본 B형들은 일단은 솔직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데도 솔직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막 서슴지 않고 해요. 착한데도 솔직하다. 그 두고 솔직함을 좀 정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 외에 10% 정도는 좀 간악한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전 제가 B형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B형들이 좀 좋아요. 예. 아무튼 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청와대에 예전에 있으면서도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나 나중에 이제 변호인으로 있을 때나 5년 동안 거의 함께 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 국내 살림을 거의 상당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죠. 안희정 씨한테는 너는 가서 농사 지어라 뭐 그랬다고 하고, 이거 어디서 토론회 같은 거 어디서 봤었던 거예요. 강족들에서 봤는지 설전에서 봤는지 아는지 안희정 씨한테는 농사 지으라고 했고, 근데 그리고 유시민 씨한테는 글 쓰라고 했고, 그 책 쓰시라고 했고, 그리고 문재인 당신은 정치를 해야 된다 뭐 그랬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에게 없는 어떤 것들을 문재인에게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 후보 시절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문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자기가 가지지 못한 어떤 면면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실제로 더 똑똑하기도 했을 거고요. 이제 O형 혈액형을 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O형 혈액형들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게 행동파적인 경우가 있어요. 행동파. 제가 겪어본 통계에 의해서도 이제 B형 혈액형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O형 혈액형들도 책을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지만 행동파들이 꽤 있었다. 근데 약간 지혜로운 행동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처세회를 되게 현실적인 처세회를 되게 잘하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라던가 되게 원활하고 공동체 속에서도 상당한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 O형 혈액형들이 있는데, 갑자기 뭔 정치 얘기하다가 B형이니 O형이니 그러고 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나름 20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잡지라던가 어떤 그런 곳에서 나온 통계가 아니라 저만의 나름 사람을 만나면서 늘 통계를 내려온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하면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는 행동파였지 책을 그렇게 막 사색하고 막 읽고 탐구하고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책을 나중에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물론 좋아하긴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대통령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고 참모들 가운데, 수석들 가운데 그런 학자들을 되게 옆에 곁에도 두고 많이 배우려고 했던 대통령,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봐왔었던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약간 되게 학자적인 스타일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후보 시절에도 그렇게 좀 판단했거든요. 학자적인 스타일이었고, 그러면서도 행동파였어요. 군대도 막 공수부대 출신이었나요? 그랬고, 특수부대인지 하여튼 해병대인지 공수부대인지 출신이었고, UDT 출신이었나? 모르겠다.
거기에다가 인권 변호사로서 진짜로 묵묵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사무실 쓰면서도 앞장서서 막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긴 했지만 뒤에서 그 묵묵하게 지원하고 함께하고 그 인권 변호사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정치를 되게 싫어했어요. 정치 안 한다고도 했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댐댐이 자체가 되게 선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정치하기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이권이나 그런 그 정치판을 잘 아니까 하기 싫다는 거였었고, 어떤 사심도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운명이라는 책에서 밝힌 것처럼, 운명이라는 책을 저는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가 운명적으로 그 길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이라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떤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동반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의 썩어 빠진, 정말로 썩어 빠진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정말로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적폐청산, 그래요. 적폐청산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나라겠구나라는 걸 그 순간에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못했죠. 김대중 정부 때도 못했죠. 김대중 정부 때는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못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요,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표를 몰아줘서 여당이 이제 여대 야소가 되는 그런 정당의 구조를 만들어줬지만,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되게 민주적인 권력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뭐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다 토론화를, 공론화를 만들고, 그래서 토론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뭐든지 국민한테 물어보는 방식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은 국회의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막 진짜로 사생결단 내듯이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물대포를 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물대포를 안 쐈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데 되게 폭력적인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오히려 되게, 시위대들이 경찰 시위를 진압하는 의경들이 오히려 더 약자였었죠. 근데 이명박하고 박근혜 들어서 물대포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약자가 되고,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공권력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물대포라는 이름으로 그런 앞뒤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어쨌든 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할 수 없었던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하려고 마음 먹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됐습니다. 왜요? 노무현 때 그 적폐청산을 원래는 하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평검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다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근데 국민들이 다 오합 지지율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야당과 기득권 언론, 메이저 언론들이, 그때는만 해도 조중동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막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시대예요. 대학생들을 비롯해가지고 약간 진보적인 역사, 혹은 진보적인 역사라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시사적인 역사의 흐름들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깨어있었던 약간 지성인들이 아니라면은 조중동의 폐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문제의식을 거의 못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 때는요. 근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경험했었던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경험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건.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고 항상 국민들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지네 멋대로 하고, 거기다 부정부패까지, 사자방이라는 이름으로 남용된, 그리고 낭비된 200조 정도 되는 그 혈세, 국방 예산들, 국가 예산들 그렇게 낭비되는, 다 부패였거든요. 그런 실체들을 다 박근혜, 이명박 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적폐청산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때 노무현 정부가 친일파 청산하려고 했었죠, 원래. 친일파 정리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친일파 했었던 사람들 목록 만들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때도 새천년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그때 있었나? 나중에 한나라당, 그 전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그렇게 왔었나요? 예. 그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였냐면은 국론을 분열시킨다, 국면을 분열시킨다, 친일파라는 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왜 서로를 적대적이게 만드냐, 그런 식으로 반대를 했었단 말이야. 자기들한테 이제 총칼이 날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반대를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던가 사학법 비리 막 그런 거, 예, 그리고 총 4개, 그리고 언론개혁이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더라? 국가보안법, 사학비리, 그리고 언론개혁,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한 4가지의 굵직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도록 막았었죠. 근데 그때도 이제 전라도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좀 정치에 좀 깨어있으신 분들이 늘 얘기했던 게, 친일파 청산하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왜요? 그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의 3% 계층에 그들이 다 있으니까. 언론 재벌, 사법부, 검찰, 국회의원, 재벌들 다 그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와중에는 이제 소신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청산해야 된다는 것들이 소수 가운데는 소수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왜 맨날 그래, 정치인들 맨날 싸우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는 국민들이 깨이게 된 거죠.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쟤네. 박근혜 정부 도저히 냅두면은 이건 안 된다. 국정농단이라고 한 사태를 여실히 언론을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난 마당에 저들이 저렇게 있어서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게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결국은 정권이 탄핵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시작된 그 권력에 의해서,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탄핵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 이명박 박근혜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저도 크리스찬인데 이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수 기독교계가 이제 어떤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 사회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 되게 좋은 분이에요. 사람 되게 좋으시고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시고 성형외과 의사이신데 돈도 좀 가지신 분이시죠. 성경도 되게 잘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시고, 근데 저보다는 일단 10살 넘게 많으신 분이시니까 형님 하는데, 가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문재인 되게 싫어하고요. 그리고 박근혜를 약간 두둔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대해 약간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피를 많이 본다. 근데 그 피를 흘려야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피를 정말 많이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챙겼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이 나라의 법과 경제를,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서민들, 국민들의 고혈을 빼먹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자행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자행해 왔고 앞으로도 자행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 그들인 것이죠. 그들 청산돼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정부가 계속 가든, 나중에 다시 정권 교체가 돼서 지금의 야당이 나중에 여당이 되든 간에 이 적폐청산이란 거는 영원히 계속돼야 됩니다. 적폐잖아요. 적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간에 많이 했었어요. 특히 안희정 지사가 그때 대선 후보로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은 결국은 다 자기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어느 정도는 서로를 포용해 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 말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건 정치 권력을 가진 자기네들을 위한 말이고요. 국민들을 위한 말이 절대 아니죠. 국민들을 위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적폐에 대해서 눈 감아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런 로비를 받는다던가 부정한 로비를 받는다던가 뒷돈을 받는다던가 결국 다 돈과 연관돼 있어서 부패라던가 적폐가 일어나는 걸 텐데 돈과 권력이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서로 눈 감아주자. 다음 정부가 바뀌어도 검찰이 그동안 권력의 신여가 되어 와서 항상 현 정권에 대해서는 칼을 못 겨녔지만 다음 정부가 되면 항상 그 과거 정부에 대해서 겨녀서 이잡듯이 뒤지는데 그런 거 이제 그만하자. 그런 게 안희정 씨가 말했던 그 논리였을 텐데 그거 되게 싫었습니다, 사실은. 왜요? 그건 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거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장관들이고 판사들이고 검사들이고 재벌들인 그들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들 자신이 자양해왔던 허물들을 더 이상 너도 나도 서로 덮어주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10년에 한 번씩 정권이 교체가 되든 20년에 한 번씩 정권이 교체가 되든 그래요.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전 정권들 이제 그냥 다 한번 파헤칩시다 또. 그래서 그 전 정부들이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탈탈탈 털리는구나. 그럼 그 탈탈탈 털릴 때 정말 문제가 없도록 내가 투명하게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정부가 바뀌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는 그 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라던가 비리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늘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투명한 정부가 되고 투명한 권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따르는 적폐청산에 따르는 어떤 희생이라는 말이 쓸 수가 없죠. 정당한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처벌인 것이죠. 법의 이름으로. 그것은 분명히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죗값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더욱 투명하게 부패 없이 5년 동안 잘 하길 바라고요. 그래야지만 또 국민들도 다음 정부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정책들과 맥을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정당을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각 지자체의 장들을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정부도 더 잘해서 계속 이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또 바뀌어가지고 그 홍준표 같은 인물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마냥 적대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정말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진짜 뭐라고 개인 인물이니까 제가 차마 뭐라고 입에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진짜 뭐라고 말로 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상상해봅시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가 그 정도였는데 홍준표는 나름 똑똑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변호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에다가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토론할 때 보면요 교묘하게 말 잘해요 되게. 근데 되게 말도 안 되게 말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좀 상식만 있으면 저 말들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런 말들 꽤 잘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이 되게 때로는 말할 때가 있어요.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된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 한 3명 있거든요.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인물은 지금 최근에요. 예전에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정치인 싫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익적인 관점에서
공인에 대한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공권력을 어쨌든 행사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폐악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어지는 해악이 되기 때문에 예. 소수 공인의 폐악은 아주 폐륜적인 폐역한 악은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폐역과 폐악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인에 대해서는 되게 좀 뭐랄까요, 연예인들 말고요, 공인, 권력을 가진 공인, 예, 공무원을 비롯한 나라의 녹을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준에서 볼 때 3명 정도 실은 정치인이 최근에 있어요. 예전부터 쭉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신한국당 사람들, 그리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한때는 제가 한 10년 정도를 토론회를 되게 열심히 보면서 정치를 배우고 알아가려고 했던 시기가 20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한나라당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녹을 먹고 있는 정치인들은 다 쓰레기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갖고 그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한나라당이라는 정당과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세계관이나 어떤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정말로 교묘하게 호도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계속 조금 점진적으로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말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싫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요즘은 이제 뭐 자유한국당인가요? 네, 바른미래당인가요? 네. 안철수 씨가 왜 이렇게 싫을까요? 한때 약간은 괜찮게 생각한 적이 살짝이라도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무릎팍도사 이후에 잠깐의 멸망간의 기간. 예.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주식과 관련돼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가 걸어왔던 행보들, 그리고 정치인이 돼서 했던 그의 말과 위반되는 그의 어떤 행보들,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지키는데 안 지키고 막 하는 어떤 그런 행보들, 그런 거 보면서 안철수가 참 싫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참 싫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석좌 교수를 했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토론회에서 나와서 어버버하는 저런 인물이 어떻게 도대체 석좌 교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도대체 뭘 가르칠 수가 있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과대한 경력의 포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새 인물이 생겼는데 되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싫어요, 그냥.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감정적으로. 그냥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아직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경지까지는 잘 못 가고 있지만요. 홍준표 정말 싫습니다. 나경원요, 정말 싫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정말 싫습니다. 그 세 사람 너무 싫어요. 그 누구더라? 그 매기같이 생긴 사람 한 명 있는데 되게 말 많고, 매기처럼 생긴 그 아들 가지고 무슨 문제 일어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남경필 아니고요. 남경필은 그나마도 조금 약간은 인간다운 면모가 있어가지고, 남경필 말고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네, 말 되게 많고 빠르고 되게 잔혹하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예요, 그 사람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홍준표랑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싫어해 왔고요. 나경원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여자지만 남자였으면 한데 꿀밤이라도 한테 아니면 뺨따구로 한테 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싫고요. 그렇다고 여자니까 그럴 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제가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랑 싸운 이후로 단 한 번도 폭력으로 뭔가를 한 적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할 때 그때도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지, 예, 제가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폭력을 행사할 줄 몰라서 안 한 건 아니고 어머니가 걱정돼서 정학당할까봐
그래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었고. 그러니까 제 폭력의 마지막은 중3 땐가? 중2 땐가?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싸우거나 막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때리거나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때리거나. 제 기억의 한계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예, 나경원 씨 참 싫고요. 정말 얄밉고요. 법률가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게 교묘하게 근데 말만 잘하는, 예. 가치가 없게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가치가 없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판사 출신이었죠. 예. 나경원 씨 참 싫고요. 김성태 씨 요즘 정말 싫더라고요. 한때 박명수를 좀 닮아가지고 인간적인 약간 백치미라 그럴까요? 국회의원인데 나름 원내 대표였나요? 예. 그런 사람인데 나름대로 박명수도 닮고 그래서 또 뭐 예능 같은 데도 종종 나와서 백치미가 있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좀 정도야 살짝 들 법한 것도 있었는데 막 원내대표 된 다음에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정말 꼬라지더라고요. 진짜 정말 꼴보기 싫다. 정말 꼴보기 싫다. 진짜 꼴보기 싫다.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홍준표나 그 김성태 같은 사람이, 예,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로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망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다음 총선 때까지 일단 잘 버티시길 바래요. 김성태 씨하고 홍준표 씨 다음 총선 때까지만 잘 버티십시오. 꼭요. 그래가지고 온갖 막말들도 더 앞으로 더 하시고 국민들이 혐오스러울 말들 많이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제대로 심판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거의 90% 가깝게 민주당 사람으로 뽑아주면은 그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그때 걱정되는 약간 이제 좀 부분들이 또 있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달라가지고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이 출석률이 그러니까 참여율이 투표 참여율이 자그마치 한 90% 가까이 한 80% 가까이 되는 걸로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은. 근데 국회의원은 안 그렇거든요. 투표 참여율이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60%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총 지지의 20%, 10%도 안 되는 투표를 갖고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랍시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한다는 것들이 진짜로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국민의 직접 투표를 위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 보면 막 진짜 환장하겠어요. 미칠 것 같아요. 한 대 주워받고 싶어요. 크리스찬이긴 한데 한 대 정말 주워받고 싶어요. 막 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보고 막 그러면은 나와서 토론회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역겨워요. 좀 솔직히. 감히 국민의 대표로 나경원 씨도 뭐 토론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다. 이젠 국회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권력을 제약하고 좀 더 약하게 만드는 개헌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 개헌 얘기할 때 대통령의 통치권을 약하게 만드는. 근데 전 반대예요. 적어도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이지만.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때가 중요한데. 근데 국회의원들은 안 그래요.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한 300명 가까이 되죠? 한 300명 되다 보니까 그 300명 각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좀 못해도 그냥 당 보고 찍고 때로는 인물 보고 찍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이 대통령만큼 여실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기들이 국민의 대표래. 그건 제도상에서 마련된 어떤 기준들에 의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정말 그러하냐고요. 국민들의 각 지역들에 있는 그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국회의원 맞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정말 국민들이 그 지역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 뭐 토론에 나와가지고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근데 국민들의 실제적인 지금 여론들은 국회의원 당신들을 쓰레기만큼도 못 보고 있는 경우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예. 거의 쓰레기처럼 보고 있어요, 당신들을. 국회의원들 당신들을. 물론 선량한 국회의원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자기 자리만 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인물들로 보고 있다 그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권력을 더 약하게 하고 국회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하고자 뭐 하려고요? 끼리끼리 자기네끼리 계속 권력 나눠먹게 하려고요? 이권 챙겨먹게 하려고요? 스폰서 받아가지고요? 합법적인 로비 더 늘려가지고요. 국회 연금인가요? 정확하게 그 지칭,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국회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 무엇도 국회는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걸어온 행보를 보면 그래요. 불체포동의안? 그런 것도 국회 스스로는 안 했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폐지하자는 얘기 나오죠.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회의원 줄이는 거 안철수지가 뭐 안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일면 타당하다고 보긴 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꼬라지를 보면요. 국회의원 숫자 많아서 뭐 하겠어요. 원래 사실 많으면은 정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더 각 어쨌든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각 분야들, 경제도 그 안에서도 되게 막 기업들이나 지역 활성화라던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되게 많은 부들이 세부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각 장관 부서들마다 무슨 부 그런 부들마다 다 세부적으로 정책들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에 특화된 국회의원들이 더 많을 필요는 있겠죠.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가지고 네. 정책을 정말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많아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정책들 얼마나 입안해놓고 그거 얼마나 가결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맨날 당신들 놀고 먹고 있잖아요. 예산안 심의도 그렇고 지금 보류 중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보류된 법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도 당신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랍시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권력 약화를 말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당신들 먼저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쉽게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있긴 있나? 국회의원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물가난. 지자체장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저 지난번에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그 도지사 같은 경우도 뭐 탄핵한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 봐서 있었던 것 같은데 헌법을 저도 공부했는데 국회의원 탄핵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탄핵 소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많은 얘기를 했네요. 강철비 영화를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볼만한 영화고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생각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했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제 앞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위해서도 좀 신을 믿고 있는 분이든 안 믿고 있는 분이든 신을 믿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께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요. 어쨌든 기도하십시오. 빌어봅시다. 그리고 소중한 한 표들 잘 씁시다. 이번에 지자체 선거 있죠?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총선이 또 몇 년 뒤에 있겠죠? 총선이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들 다 뽑는 거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 잘 좀 뽑읍시다. 제발 좀요. 많이 뽑읍시다.
어느 쪽이 많이 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뽑읍시다. 좀 많이 좀 몰아줍시다. 예. 그리고 다음 대통령도 개헌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년, 4년에서 연임해서 8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물론 4년 하다가 안 되면은 뭐 갈아치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연임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중간에 교체할 수도 있는 거겠죠.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라면은 제발 대형교회 그 목사들이 말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그런 관점들, 북한에 관한 얘기들, 뭐 김정은에 관한 얘기들, 혹은 진보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들. 대형교회들이 보통 자칭하는 게 보수 정치 아닙니까?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요, 늘.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늘 탄압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블로그, 인터넷 기독교 블로거들 보면은, 보수를 자처하는 기독교 블로거들이 쓴 걸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진보주의자였거든요. 근데 뭐 진보주의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근데 크리스찬이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그 시대에 항상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늘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물론 성경의 사도들이 너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은 꼭 제도나 권세에게 복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그때 상황에서 사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그 만인 평등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그걸 너무 강하게 치우치다 보면은 폭력적인 저항이라던가 혁명이 발생돼서 너무나도 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은 것이고요. 평화적인 시위 방식이 이제 민주주의 시대는 있지 않습니까? 촛불 운동, 촛불 혁명, 무저항 시민 운동, 무폭력 시민 운동,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쵸? 비폭력 시민 운동,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민 운동 중에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시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거 말고 또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사상을 통해 가지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크리스찬들이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일단 크리스찬들이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읽어도 그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정말로요. 아니, 당신 크리스찬들 비하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실제로 파악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20대 때 내내 했던 것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신앙이 신실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했었어요. 저는 20대 내내를 10년 동안을. 원래 목회자 준비생이었고, 목회를 하려고 할 때 항상 교회 안에 보이면은, 교회 안에도 만약에 1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뭐 한 중형교회, 한 3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중대형 교회가 있다면은, 그때 제가 간사로 일할 때 거기가 나름대로 대한민국 교회에서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도 그때 있는 이제 신실한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누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신학생들이랑도 얘기해보면은, 우리 교회에 실제로 신실한 신자들은 한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는 어땠느냐, 더 심하면 심하지 더 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한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뭐 부교, 이제 카톨릭 교인들과 개신교인들 합쳐가지고 한 1500만 명 정도 있다고 치면은, 근데 그 중에 신실한 사람들,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대로 실천을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겠는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성경을 좀 잘 알겠죠. 근데 그대로 삽니까? 또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각 부유층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로만 나 교회 다녀, 말로만 나 크리스찬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또 내 이웃을,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멀리에 있는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살려가는 마음가짐에 의지가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있습니까? 있냐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어저께 제가 박진영 씨 관련돼 가지고 그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들을 되게 비판을 했는데요. 박진영 씨를 나름대로 좋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사회적인 위화감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약간 질투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YG의 뭐 양현석 씨라던가 SM의 이수만 씨라던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더 돈을 많이 가졌는데 뭐 CEO기도 하기도 하고 많이 얻을 만큼 얻고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인데 누리려고 하면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 그런 게 좀 보였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좀 자리라는 게 잘 살려고 노력하더라. 근데 자리라는 게 인간답게 인간처럼 그러니까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그리고 신앙이나 어떤 신에 대한 철학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서 크리스찬으로서 저분은 나중에 언젠가 신앙을 갖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토크쇼에서 그분이 막 뭐 코란도 펼쳐놓고 성경도 펼쳐놓고 막 이것저것 막 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세계의 창조 세계나 이런 이 존재하는 이 세계에 대한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막 했다고 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 혹은 공인이 될 수도 있고요. 공인이야 뭐 엄격한 기준을 제가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연예인들한테 뭘 그렇게 그들의 사생활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그거를 마녀자산 찬양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어제 좀 그걸 디스패치가 보도한 그 내용들 보면서 좀 분노의 마음이 좀 일었어요. 나쁜 놈들 그러면서요. 좀 거대 권력자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못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올리고 있지만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탐사보도 같은 거 좀 못합니다. 일단 탐사보도를 하면 그거에 대한 필요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진실을 어떤 공익적 관점에서 뭔가를 유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소송이 올 것이고 그런 거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제가 돈 많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그것 말고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기자 정신보다는 다른 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그것 중에 하나는 아직은 제가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인간과 세계 그리고 신,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 진리에 관한 것들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기자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사회적인 적폐들에 대한 진실들을 탐구하고 파헤쳐가지고 보도하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튜브에선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면은 일단 수익도 안 생기고요. 광고도 막히고요.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그 반대쪽에서 아마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다 차단될걸요? 그러니까요. 진짜 언론을 표방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언론의 형태로 인터넷에 글의 형태로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영상 찍어가지고 자기만의 홈페이지가 있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은
유튜브라던가 네이버 TV가 됐든 다음 TV가 됐든 뭐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블로그를 통해서도 글을 올렸을 때 그 반대 측에서 그거 포털 사이트한테 그거 저거 제재해달라고 하면 다 아마 블라인드 쳐져가지고 안 될 거예요. 글이 공개가 안 될 거예요. 예전에 이단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신앙상담글을 제가 자료 조사해가지고 신앙상담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이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제 글이 차단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다 사실을 직시했고 다 직시해서 적어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 글이 차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능력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하고 생각도 치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생각도 좀 더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 20대 시절이 더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전 내 시기가 저는 더 명민했던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 명민함에 있어서요. 근데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좀 사람이 돌덩이 좀 둔탁해진 것 같고 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예,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철비 영화 괜찮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화 리뷰도 과연 끝까지 듣는 분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되게 고마워할게요. 저는 어떤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슨 상품이나 경품을 건다고는 못하겠고요. 예. 제가 막 나중에 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갖게 된다면 한번 걸어보고 싶긴 하네요. 예. 그러면 모두들 안녕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영화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